월급이 낮은 공무원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1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있고 월 300만 원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둘 중 어떤 게 우선일까요? 어떤 지역에 얼마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은 부천에 3억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벌써 시세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신축, 입주, 막바지에 들어와 전세 만기 때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저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 남편은 주말에 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친정이나 시댁이 가까운 부천이나 용인으로 집을 사볼까 알아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2017년 결혼 후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며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안일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서운 집값 폭등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어디 외곽에 나만의 집을 지어 아이들과 학업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자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집값 변화와 교직의 변화를 보고 저의 가치관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저는 10년 차를 맞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힘든 아이들과 여러 상황을 마주하며 분노와 우울감으로 교직 생활이 물드는 나날이 많아졌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회의감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이겠죠. 도피하듯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남몰래 한숨 쉬던 사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명함도 못 꺼낼 만큼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뉴스에 실리지도 못한 이야기들과 존경하던 선배들의 명예퇴직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평생 직장이란 없구나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솔직히 아직 젊으니 이직하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나요. 곧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저는 직업을 바꾸기보단 현실적으로 이 직업을 지키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종잣돈부터 모으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저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나이님, 새우포기님, 코크님,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 세 분께서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저희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신생아 특공 대출이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 특공 대출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적긴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만약에 사도 된다면 내 집 마련으로 할지 아니면 투자로 할지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고요. 아내분은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월급이 88만 원 그리고 남편분은 지금 주말에 투잡까지 하시면서 지금 현재 두 분의 소득이 44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의 그 지출, 그러니까 대출은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네, 월 지출이 한 135만 원, 변동 지출 128만 원. 저축도 하세요. 요 상황에서 저축도 대박이다. 170만 원이나 지금 저축을 하고 계세요. 거의 애기 뱃속에 지금 있잖아. 그리고 또 첫째가 있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둘인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임신한 둘째까지 해서 기부도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까지도 좀 잘하고 계세요. 기부금이 작지 않아요. 부부 용돈 합 10만 원. 네, 정말 아끼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진짜.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아까 그 마지막 그 사연에도 나와 있듯이 소득이 지금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도 450이 조금 안 되세요. 소액 월급으로서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한테 수도권 평균 이상 지역도 갈 수 있다라는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신생아 특공대출이라고 있어요. 그 신생아 특공대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지원의 하나로 이제 내놓은 건데 최근에도 디딤돌이나 버팀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특례 대출 때문에 주택이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데 저희가 또 출산율이 지금 되게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이 신생아 특공 대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주택 금액이 9억까지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소득이 1억 3천까지 돼요. 오. 3천까지 되고 8,500 미만은 2.7%가 금리 상단이에요. 우와. 그리고 와. 1억 3천이면 3.3%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항상 그 대출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상대적이라는 게 이 금리의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듣자마자 두 분이 되게 대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시중금리가 뭐 5%가 나오네 만에 주담대가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상단이 2.7%다. 특히나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득이 낮기 때문에 8,500 언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7%가 상단이고 또 아이를 낳음으로써 또 0.2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단 뭐 여기에 뭐 아이 낳고 2년 안 그리고 뭐 실거주 의무 뭐 자세한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내년 초에 지금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고가 된 정책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걸 반드시 시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연자분한테 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긴장되세요? 괜찮으세요? 하호우님? 네, 애 낳으러 갈 때마다 떨려요. 아, 저는 애들 지금 낳으러 가시는 줄 알고 깜짝이야. 지금 나 너무 놀랐잖아, 지금. 둘째가 언제 나와요? 내년 3월 예정이에요, 3월 초. 아, 네, 한 5개월 됐어요. 첫째는 말 잘 듣나요? 이 두 돌이라 아직.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내주신 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지출이 너무 적고, 네, 그 기분은 뭐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와, 아니, 진짜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좀 아니, 그럴 지금- 때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저희- 뭐가 돼요? 일단 주신 거를 한번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신생아 특공 대출이 확실히 저도 기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 아이가 2명이 나온다는 그 상황이 또 있고, 그리고 네. 또 소득이 또 앞으로 또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일단 집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아, 이게 그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직 좀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좀 궁금한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정책 대출인 만큼 규제는 할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저도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저도 좀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특례대출 축소된 걸 보면은 그 일시적 이가구도 지금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아마 좀 그 정부는 가계대출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 보면 실거주를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특례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네. 네, 저는 명쾌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실거주 베이스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을 두 군데를 좀 주셨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부천 인근을 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인 수지구에 있는 성북역 근처를 주셨는데,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좀 익숙한 동네여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님이 성북 쪽에 사시고 아, 네. 또 오랫동안 또 부천에 거주를 하면서 부천은 좀 그래도 익숙한 곳이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익숙한 동네를 찾다 보니까 두 동네를 좀 고르게 됐어요. 특례대출을 잘 이용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뭐 네. 부천이든 사실 수지든 그러니까 성북역 네. 근처죠. 아무래도 이거에 주제까지 나오시니까 또 육아를 네. 좀 부탁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네. 지역 바운더리로 좀 좁게 봤고요. 사실 두 개 지역 모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네. 너무 적게만 생각하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서울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게 네. 보면 이게 최고의 선택이냐?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네. 내가 지금 아이가 2명 나온다는 것과 소득이 상승이 제한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저는 이걸 좀 바운더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가격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두 지역 모두 아마 2000년대 부근의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2000년식. 예, 그곳의 가격이 5억 중반대에서 지금 6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게 4인 가족이 될 거기 때문에 복도식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단지를 좀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충실하게 알아본 결과 단지가 그래도 복수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단지들이. 이거 끝나고 네. 문자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두 지역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가격이 조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여기 찍은 이곳이 음, 사실 저평가가 된 곳일까? 약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네, 다. 네. 네. 그게 지금 네.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가격에 되게 수준이 좀 다르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23년 1월 가격 있잖아요. 1월, 2월, 3월 정도 가격이면 사실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사셔도 크게 잃지 않을 가격이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물건들은 대부분 거기서 아주 소폭 상승한 단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 두 개 지역, 부천과 용인 중에서는, 용인도 수지 성북역 근처죠. 그 부천 중에서 중상동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두 개 지역 중에서는 전 성북역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뭐 남부 수도권의 뭐 일자리, 뭐 신분당선의 뭐 근접성 뭐 이런 것도 장점이겠지만 무엇보다 전세가가 5천 이상 높거든요. 지금 부천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더 높다는 거는 그 매매가는 지금 비슷해요. 1,000만 원, 2천만 원 비싸거나. 네. 그 전세가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수지가 어떻게 보면 매매가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수지가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다. 부천에 비해서.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우시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23년 초반 기준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네. 것 같아요. 그걸로 생각해 보면. 네. 네.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대 라인은 이 정도 좀 잡으시고 네. 그 내년 중에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바로 급하게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천천히 좀 지역을 보시고 거기서 내가 갈 만한 단지들을 좀 특정 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이제 맞벌이로 전환이 다시 되시잖아요. 그게 아마 25년 9월이라고 좀 사연에 적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또 다른 선택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살다가요? 아니면? 그렇죠. 실거주, 이거는 그 특례대출 기반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아, 저희가 네. 특례대출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환금액 네. 기준을 지금 저축금액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4억 대출을 받다 하더라도 특례 기준으로는 뭐 120 정도만 나오잖아요, 월에.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저축이 170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퍼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이게 영끌이 네.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도 들었었거든요. 너무. 근데 이게 특례이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특례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이자를 좀 정리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2년 뒤에 이제 뭐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때 뭐 전세를 주고 이자를 줄여가지고 뭐 더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네. 좀 명쾌해진 것 같아요. 고민하던 부분들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 집 마련이랑 투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했었잖아요. 네. 약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투자도 되긴 해요. 투자를 한다는 건 여기 사연에 쓰신 대로 용인과 부천에만 한정짓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지금 남편은 좀 이런 입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전세금으로 갖고 있는 이 3억을 네. 3억을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장단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 기준을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크죠. 지금 사실 서울에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갭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 차익이 4억에서 6억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을 상황이긴 해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지금 아이가 이제 2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학교 있을 수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대로 이제 주거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또 삶이 맞아요. 팍팍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이제 장단이 좀 많이 갈려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실거주를 유지한 상황이고 전화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먼저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실거주를 먼저 마련한 사람들은 이거 실거주 하고 나서 투자를 할 때도 좀 속도가 막 늦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투자금이 적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막 이런 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내 상황에 맞춰서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되게 쏙쏙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머, 제가 그랬군요. 네. 너무 어머! 머릿속에 개념 체계를 그려드릴게요, 제가. 결국에 오늘 전화를 끊고 우리 그 하하오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할지 네. 아니면 내 집 마련 실소유를 할지. 자, 이게 뭐냐면 실거주는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대출과 내 미천, 내 돈을 합쳐서 살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게 실거주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집 마련 실소유 혹은 실보유라고 할게요. 네. 그건 뭐냐면 나는 임차로 살면서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 주고 임대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1주택자예요. 아, 네. 이해되세요? 네. 이게 두 개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거주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실소유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실소유로 살 수 있는 네. 집이요? 자,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요. 제가 이제 2014, 15년 이때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실거주집을 좀 구하러 다녔어요. 네. 저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전세로 준비했던 거랑 뭐 지금 와이프하고 돈 합치고 뭐 하면 1억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집들이 4억대였어요. 2억 이상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4억대로 집을 봤더니 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은평구에 있던 아파트들. 뭐 요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예, 은평구나 뭐 분당, 예, 뭐 요런 데 있는 20평대 작은 아파트들이 4억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거의 3억의 대출을 내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집들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실소유이면서 동시에 실거주인 거죠. 네. 제가 그걸 대출 내서 들어가 살았으면.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봤던 게 뭐 4억 4천 이랬는데 이게 전세가 3억 5천 막 3억 7천 막 이런 거예요. 아,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요. 차이가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내가 1억 있는데 내가 실거주를 하면 이 집을 3억을 대출을 내서 하나를 사는 건데 보유를 한다고 하면 두 개도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후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가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실거주로 사서 은평구에 있는 집을 살았다. 네. 제가 은평 뉴타운 봤었거든요. 그때 새 거였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나서 이 차이는 10배가 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게 단편적이에요, 사람들은. 내 집을 사 말아? 이런 거예요. 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하하오님한테 또 이제 교직에 계시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저처럼 투자를 여러 개를 해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똑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주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거나 전세를 주고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를 곳을 사서 그렇죠. 차라리 전세를 정답입니다. 주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임차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제 지인 사례인데 그분이 연천 아세요? 연천? 경기도 연천? 거기 진짜 멀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생업이 거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야. 나도 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연천 집값 싸니까 연천에서 제일로 좋은 집 사야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연천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연천에 임대료가 얼마죠? 임대료가 엄청 싸죠. 당연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주비는 낮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제가 집을 어떻게 사요? 살 수 있어요. 임대 주면 되죠. 나도 임대 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1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주택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냥 어떤 말씀인지 1주택만 해도 되는데 1주택을 꼭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거를 할 때는 보기님 말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매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집을 고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를 때는 서울에 있는 집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내가 실거주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실거주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내가 어차피 사니까 마음에 들고 뭐 친정도 가깝고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나중에 수지 이런 데는 좋아질 거예요. 예. 근데요, 이걸 내가 만약에 전세를 주고 사놓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사냐? 나는 전월세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만약에 월세가 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사놓은 집이 떨어졌는데.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제 거주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려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내가 실거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시장을 초과해서 시장을 이기면서 더 큰 자산을 일구는 데는 내가 실제로 임대 주고 임대 사는 전략도 반드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왜냐면 지금 당장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방송이지만 그냥 합시다. 그냥 해버려. 지금 3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꽤 많아요. 지금 3억 갖고 계시잖아요. 심플하게 이거예요. 지금 보는 아파트들 다 경기도죠. 실거주로 보고 계신 아파트들 다 경기도잖아요. 근데 3억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꽤 많다는 거예요,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20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는 있어요. 있어요. 네, 저는 아파트 박사잖아요. 근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서울에 있는 2010년 이후 아파트가 낫지 않아요? 그쵸. 한 번에 어쨌든 집을 사는 거고 이걸 되게 잘 사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부부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친정시댁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도 있지 않을까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특례 대출 이런 거는 아까 세력보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의무가 걸릴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하오님한테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하오님의 인생, 자녀 교육관, 인생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서울 아파트 사시면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좀 위험하다 봐요, 지금. 단기적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3년 1분기보다 가격이 많이 회복한 애들 있죠. 네. 전 그런 애들 위험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저는. 네, 가격이. 이거 사서 만약에 2, 3년 안에 가격 훅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 태반으로 다 토해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또 반대로, 그 고점 대비 25%, 30%씩 빠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빠지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다 말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 2억, 3억으로 매매해 놓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자, 장점은 일단 속이 편해. 두 다리 뻗고 내 집에서 애 이제 둘째 곧 나오는데 둘째까지 같이 키우면서 할 수 있어. 드디어 내 집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친정 가까운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특례 유리한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단점은 뭐냐?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 거죠. 그쵸. 그쵸? 예, 네. 그게 단점이에요. 반대로 아까 실거주가 아니라 실보유를 한다. 이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장점은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월세를 예를 들어 내가 담보대출을 냈을 때 부담하는 이자 정도로 할 수 있는 월세를 찾는다고 하면 부천은 지금 임대료가 되게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면서 이 전략을 쓴다. 그러면 장점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일단 같은 돈으로 난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를.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가격이. 그럼 이제 멘탈 나가서 잠을 못 자. 네, 그리고 막 후회가 되고
분명히 이거 장기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믿고 샀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니까 거주 안정성이 이제 확보 안 되는 거죠. 그쵸.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남은 일은 하하오님이 남편분하고 이거를 알고 결정하셔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꼭 뭐 거주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그쵸.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네. 되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아, 그죠. 허무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하하오님. 네, 지금 그래도-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진짜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아, 이거 진짜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근데 사실 서울 살 때도 네. 만약에 정말 그런 리스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예, 예, 지역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략을 쓴다고 할 때 당장 급한 건 없어요. 네. 왜냐면 제 생각에 앞으로 점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왜냐면 전세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가 하여튼 좀 지금보다 좀 비싸질 것 같아요. 아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급해진다. 근데 그거 다 거래 안 되거든요, 지금. 거래가 안 돼. 예. 전세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전세는 오르죠. 네, 전세는 올라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접근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잘 알고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오르니까 어차피 제가 만약에 보유하는 곳도 전세가 오르니까 제가 그럼요. 네,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 오르면 그렇죠. 상관이 없어지니까. 네.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주고 전세 사는데 우리 집 전세가가 올랐어요. 근데 나는 경기도 살고 서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 전세가 많이 오르겠어요? 경기도 전세가 많이 오르겠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전세 올려받아서 주면 되죠. 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전세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큰 그림의 개념이 있다. 요거를 알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모르고 결정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편분이 투잡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거의 주 7일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해요. 남편분이 근데 왜 그렇게 일하세요? 일단은 네. 소득이 확 또 적어졌으니까 제가 네. 맞벌이를 하다가 안 하고 이제 또 둘째도 태어나고 하니까 네. 저희도 이제 집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네, 노후도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암담해지더라고요. 남편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함께 해줘서 뭔가를 같이 꿈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얼른 우리 잘 해내보자. 네. 열심히 고마워. 네. 되게 두 분이 좀 서로 좀 대면대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학부모고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저도 사실 반은 선생님입니다. 그죠? 그쵸. 네, 저도 반은 선생님이고 저 옛날에 대학 때 막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되게 속상하고 힘든 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선생님들을 응원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사연자 중에 선생님 계신지 찾아봐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찾았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우리 하하오님이 선생님이신데 심지어 너무 모범적인 선생님, 기부까지 하시고. 네,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선생님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사실 이제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한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사자 직업 중에 제일 돈은 못 벌지만 죄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픈 사람을 보는 의사도 아니고 되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거잖아요. 되게
희망차고 네. 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사실은 한 것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게 힘들어지더라고. 그 보람됨마저 이렇게 꺾여가는 그 시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1년만 참자 이런 게 약간 버릇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어떤 도피처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사실 도피라고 했긴 했는데 올해 너무 마음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이 직업을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또 그런 이유로 그냥 휙 또 그만두기에는 또 그런 것들이 마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도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직업을 당당하게 계속 유지를 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올해 한 해. 그러다 찾은 게 사실은 부회절부에 사연도 보내게 됐고 공부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나중에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겠다 인생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네. 부디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 재테크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솔루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마지막으로 코크님이 그 출산 앞두고 계시니까 얘기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이야기 듣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랑 또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사연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선생님도 힘들어 하시고 또 고마운 마음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니까 네. 힘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잘 행동으로 잘 옮기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진짜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끊도록 하죠. 네. 부모 중독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냥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요. 그만해, 구호 좀. 그러면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네. 실거주냐 실소유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얼버닥하면 올라온 그 강의에서 해주시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다고.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초반이니까. 근데 이거를 했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나이님 강의 듣고요, 저 내 집 마련 좋아요. 근데요, 혹시 이거 말고 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맞을까요? 돈이 좀 모자란다거나, 도저히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거나,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실거주 내 집 마련 하기는. 이런 분들한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내 집 마련 중급반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예, 그게 올라가가지고, 은영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셋이서 같이 합니다. 여기는 실거주집 저기 창신동에서 시작해서 이촌동 간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기는 이제 지방에서 내 집 마련하면서 또 그 이후에 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수도권 투자로 시작해서 했던 사람이라 제가 셋이서 같이 만들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실거주 내 집 마련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다. 예,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싸게 잘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옷? 가구? 자동차? 아니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옷이나 자동차가 할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지만 집은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 그 집의 가치보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면 되죠. 30만 인구가 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아파트 단지만 수천 개, 직접 했던 거래만 100회 이상. 그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회를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부를 월급쟁이로 보냈던 제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아파트 싸게 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너나의 방법 그대로 해봅시다.